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XBB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다소 주춤한 지구촌 팬데믹이 다시 중국에서 촉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중국인은 재감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모든 병원은 북새통입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로 대기실과 병상의 구분은 사라졌고 쉴 새 없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여기에 생사의 고비에선 응급 환자의 호송이 뒤엉키면서 24시간 쉼 없는 질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打破专科的界限，而不是说上急诊只有急诊科医生来上。 환자가 폭발하는 상하이에선 XBB와 BQ.1 등 신종 변이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오미크론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하위 변이인데 특히 XBB 계열 변이는 치료제를 써도 잘 낫지 않고 심지어 개량 백신에 저항력도 있다는 연구 결과마저 있습니다. 比如说现在我们是 BF.7， 那么下一步呢可能是 XBB 或者 BQ.1.1 这类的这个毒株，那可能再次感染。 중국 정부는 면역력 약한 사람이나 이런 신종 변이에 감염될 거라며 다독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XBB가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마저 다시 공격해 생명을 위협할 거라는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반영하듯 XBB가 설사와 복통을 가져온다는 소문이 돌자 온라인에서 파는 설사약은 바로 동났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에 이어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 입력도 의무화되고 입국 뒤에 확진이 되면 식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입원비만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발 입국자 폭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방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U 보건안전위원회는 현지 시각 3일 각국 보건당국자가 참석한 회의가 끝난 뒤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EU 보건안전위원회 설명 등을 종합하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사 의무화 등 조처가 EU 전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경착륙과 미분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도금 대출 규제와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분양가 12억 원 이하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1인당 5억 원까지로 제한했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하고 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집니다. 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수출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경기가 동반 침체하면서 반도체와 철강 등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는 성장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6,800억 달러를 수출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렸지만 하반기부터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가장 크게 흔들렸습니다. 7월에 2%대 성장에 그치더니 8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30%까지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고요. 13개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과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이 하반기부터 반도체와 비슷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가운데 8개 품목의 연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15%로 가장 크고 석유 제품, 철강 등의 부진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까지 모두 동반 경기 부진 내지는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해외 수요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전반적 수출 부진 속에서도 기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는 올해도 친환경차 수출로 1.9% 플러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더욱 진화된 차량을 개발하고 공급해서 글로벌 전기차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또 전동화 체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도 수출이 20% 이상 늘고 선박은 앞서 수주한 LNG 운반선 등의 인도가 이어지면서 27%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우리 수출은 4%에서 4.5%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부진은 생산 감축과 국내 경기 둔화로 이어지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만 수출 어려움은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반도체 투자는 16%에서 25%까지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도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지지한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설 민생대책에는 성수품 물가 안정책과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수준으로 받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측과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그 두 가지 중심적인 그 주장들이 있는데 민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현행 그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돼 있는데 이걸 67세 뭐 더 이후로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가입 연령이 현행 59세인데 이거를 더 늦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하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후 소득 공백 이런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3+3 정책협의체를 재개합니다. 양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앞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가운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여당의 대안을 요구한 만큼 협상에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경찰과 소방 등을 상대로 첫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윤익은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여야는 이와 별개로 앞선 1, 2차 기관 보고에 이어 청문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해선 동행 명령장 발부를 예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4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8월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은 위기관리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 비서실 기능을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로만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전에 개정된 나머지 40개 매뉴얼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위기관리기구의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에서 난 불이 도로 옆 방음벽에 옮겨 붙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방음벽 위로 시뻘건 불길이 펄펄 치솟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어젯밤 9시 4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선화들목 부근을 달리던 SUV 차량. 차량에서 나는 연기를 본 운전자는 재빨리 갓길에 차를 세우고 대피했지만 불은 이내 도로 옆 방음벽으로 옮겨 붙으며 급속히 커졌고 방음벽 7칸을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승용차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 남해안대로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차량 고장으로 잠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를 택배 차량이 들이받으며 불이 난 겁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차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외국인 여성 한 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차량도 완전히 불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남 양산시 교동유산공단에 있는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공장 외벽 등을 태운 뒤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이 났는데 안에 살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모두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살인 혐의로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지난해 8월에는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파주 공릉청에 버렸다고 진술했지만 어제 강가 풀숲에 시신을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측근들이 차명 오피스텔까지 빌려 범죄 수익을 은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양 씨가 대여금고는 물론이고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등의 수표로 인출한 범죄 수익 245억 원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김만배 씨는 물론 이 씨와 최 씨 역시 대장동 비리 수사로 자금이 묶일 것을 예상하고 은닉 자금을 김 씨의 마지막 생명줄로 여겼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와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네, 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관련 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방역 관련 시스템이 한때 먹통이 되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를 보면 내국인과 또 90일을 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질병관리청 일부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각 지자체에서 PCR 검사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각 지자체는 대상자에게 연락해서 PCR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이후 격리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공백이 생겼던 겁니다. 시스템은 어제 오후 6시 반경 복구됐는데 아직 오류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방역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부 그 방역 조처가 강화되는 부분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 탑승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고요. 또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탑승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감기약 미리 사놔야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으로 감기약을 보내려고 사재기를 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된 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이었는데요. 경기도 하남시의 약국에서 한 중국인이 감기약 600만 원어치를 사갔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사재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분량의 감기약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자체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하남보건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렇게 감기약을 대량 판매한 약국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사재기 근절 대책 시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섣부른 대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오히려 사재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가 늘면 정말 약이 필요한 감기, 독감, 코로나19 환자가 바로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사는 정부가 보다 정확한 조사에 기반한 정교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입시 관련 기사네요. 요즘 벌써 이제 정시 모집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방대가 지금 사실상 미달이다 이런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명당 3곳까지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한 경우를 사실상 미달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학이 188개 대학 중에서 68곳에 달했고요. 이 중에 59곳은 지방대였습니다. 영남 지역 대학의 60%, 호남 지역 대학의 80%가 이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대학들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 구매 지원금, 합격자 전원 100만 원 장학금 등의 혜택을 내세웠지만 미달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고 수도권 대학 경쟁률도 하락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학생들을 붙잡기 어렵다는 지방대 관계자의 목소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대 미달은 지역 소멸의 전조 현상이라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방대를 육성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네, 기억해보면 이제 정부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국토 균형 발전이었는데 또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다. 이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말이고 해외여행을 할 때 많이 느꼈던 말인데 이게 다 옛날 얘기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한 인터넷 속도 측정 결과 추이를 보면 정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전국 한국의 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초당 171메가비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가별 순위에서 34위에 그치는 속도였다고 합니다. 불과 2019년만 하더라도 2위, 2020년은 4위, 2021년에는 7위로 상위권을 지켰지만 2022년 지난해에는 34위까지 떨어진 겁니다. 참고로 가장 빠른 나라는 모나코였고요. 싱가포르, 칠레, 홍콩,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순위가 왜 이렇게 밀린 건가요? 네, 그 분석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기사에서는 초창기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면서 품질이 열악한 동축 호남망을 썼다는 점, 그리고 통신사들이 그 후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이유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동축 호남망을 광 케이블로 대체하는 등 설비 고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고요. 정부도 사실상 이를 방관해 왔다고 봤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내 통신사들은 무선 광 케이블 등을 위주로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서비스 품질이 비교적 뛰어나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기사는 무선 인터넷 속도도 2021년에는 2위였지만 작년에는 3위로 떨어졌다는 내용 함께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이제 방음 터널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희생자 중에 한 분이 예비 신부였다라는 소식이죠. 네, 참 안타까운 소식 오늘 신문에 실려 있었는데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2살 이모 씨가 안타깝게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씨는 당일 가구점에 들러서 신혼집에 둘 소파를 보고 본가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사고 당시 가족들에게 연기가 가득 찬 터널 안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면서 조금 늦을 것 같다라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에는 사고 2주 전 이 씨가 어머니와 나눈 메시지가 실려 있기도 했는데요. 어머니가 결혼을 앞두고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서 TV라도 사라며 500만 원을 건네자 지금까지 키워주시느라 고생 많았던 엄마에게 충분히 많이 받았다라면서 잘 살겠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유골함은 남편의 유골함 옆자리에 놓게 됐는데요. 어머니 염씨, 차라리 속이나 썩이고 가지 널 어떻게 보내니? 라면서 흐느꼈다고 합니다. 이후 조선일보 기자와 만난 유족들은 터널을 지을 때 대피로라도 하나 만들어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뭐 희생자 한 분 한 분이 다 또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늘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안전대책이 마련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가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부연 설명을 통해 한미 두 나라가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미국 핵으로 동맹을 방어하는 확장 억체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핵 공동연습 계획이 없다고 말한 건 한국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핵 공동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개념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이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We're not discussing joint nuclear exercises. The ROK is a non-nuclear weapon state.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on what the president was saying.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실무진에 구체적인 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사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공동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Their meeting in Cambodia,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Un tasked their teams to plan for an effective, coordinated response to a range of scenarios, including nuclear use by North Korea. 미 국무부도 핵 확장 억제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에서 논의된 대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awar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 would refer you to our allies in the ROK to speak to their perspective on this. But when it comes to extended deterrence, we are on precisely the same page.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압박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 새해 들어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무인기 대응 시스템이 문재인 정부에서 갖춘 거란 취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이 특정 시기에만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보 상황과 위협 변화를 고려해 전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밝힌 특정 시기란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번 무인기 침범을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 레이더는 노무현 정부에서 신규 수요가 결정된 이후 지난 2020년부터 양산과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또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SSR 레이더가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장비는 박근혜 정부에서 소요가 결정돼 지난 2019년 도입이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시가 최근 발생한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과 지역 방산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방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무인기의 탐지와 추격, 격추 기술을 개발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이 북한 무인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경제 소식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새해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장주라고 부르는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가요? 일단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애플은 이제 아이폰, 컴퓨터 이런 식으로 내구재 역시 생산하고요. 테슬라도 자동차 대표적인 이제 내구 소비재죠. 우리가 일단 사서 여러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서비스를 소비하는 내구 소비재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구 소비재의 특징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 타고 있던 차를 갖다가 몇 년 더 탄다든지, 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몇 년 더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경기 침체 시에는 이제 새로 사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바꾸질 않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제품들이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공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산에 크게 차질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을 갖다가 새로 구매하고자 대기하던 수요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다른 전화로 바꾼다든지 이런 판매 둔화 우려. 그리고 미 연준의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는 이제 통화 정책의 기조를 갖다가 긴축적인 기조에서 완화적인 기조를 전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애플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보다 이제 작년에 차량, 전기차 인도 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이 이제 하락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 성장을 이제 달성하겠다는 인도 대수 그 회사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40%만 이제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인도 대수가. 그리고 4분기 신규 신차 인도량 역시 이제 시장의 예상에 미달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테슬라가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컸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자체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여러 투자 회사들에서 향후 이제 주가 전망을 갖다가 하향 조정하면서 폭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 지난해 뉴욕 증시를 보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오른다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정도에나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거는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0.5%로 장기 성장률이 1.8%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 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으면 그거를 리세션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리나라 말로 경기 둔화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데 이것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정의한 것이고요. 실제로 장기 추세 성장률보다는 낮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요. 경기 침체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상은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전망치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 뉴욕 증시가 올해 반등할 것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반면에 내년의 예상치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이제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6%로 0.5%에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예상이 OECD의 전망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반면에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도 올해는 다 3%, 두 기관 모두 3%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서 통화 정책 기조가 이제 긴축적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전환되는 이제 페드 피벗이라고 하죠. 이것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반면에 이제 두 기관 모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2% 후반대가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이제 통화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경기의 이제 빠른 반등 이런 것이 예상이 돼서 주가는 원래 이제 실제 경기에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면 4분기 정도가 예. 가능하겠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우리 부동산 규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중도금 대출 규제 없애고 또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립했던 정책들을 아예 다 지금 다 폐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어제 발표한 이제 규제를 없애는 정책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네. 원래는 뭐 단계적으로 규제를 이제 없애서 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는 최근에 뭐 영끌족들이 집값 하락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던 노도강 지역 같은 곳만 이제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를 해제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시장 예상보다 파격적인 규제 해제였고 예. 그만큼 정부에서는 최근에 그 둔촌주공 흥행이 실패하면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만약에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의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급 보증을 한 건설사, 뭐 증권사에도 이제 유동성 압박이 심해지고 거기에 투자한 제2금융권에도 위기가 닥치면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 복합 위기가 오게 되면 막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 다급함이 컸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없이 관계없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수도권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계에서 최대 5년에 달했던 실거주 의무 이것은 물론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요. 그걸 폐지를 하겠다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도 이제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이제 분양시장 활성화가 예상이 되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리 상승 기간에 이자 소득이 증가한 자산가들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됐던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는 효과를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대책이 일부 뭐 그 다주택자라든지 현금을 좀 다량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점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미 뭐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 그래서 지금 자산가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소득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최소한 1주택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네.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저점일 때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 길을 터줌으로써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오히려 자산은 크게 증가를 하고 반면에 이제 뭐 DSR 규제 이런 게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이번에 경제 위기가 극복한 다음에는 자산 불평등도가 크게 커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일단은 무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층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제 가장 첫 집을 장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분양을 통한 그 첫 집 마련을 길을 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도금 대출을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잔금이 부족한 경우에 전세를 줘서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일단 2년 동안 자기가 추가로 저축을 할 시간을 버는 거죠. 일단은 분양을 받은 다음에 입지가 좋은 단지에 이런 두 가지 정책 같은 경우는 무주택 수요자들 에게도 이제 주택을 구매할 기회가 준 거라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청년층 같은 경우는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앞으로 이제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쌓아감에 따라서 한 50대쯤 되면 소득이 정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의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지금 무주택 실수요 청년층을 대상으로만이라도 DSR을 좀 완화해 주는 정책. 그래서 첫 집을 마련할 길을 터주는 정책은 나중에 자산 불평등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자산 불평등이나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그런 대책이었는데 이번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제가 뭐 하나 우려하는 바는 뭐 여러 가지 좀 바람직하다고 제가 평소에 얘기를 했던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좀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방향이 제시된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패키지식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도 같이 발표가 된 점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한 것.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게 적합한가라는 것은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당장에 이제 주택 가격은 또 하락할 거다. 주택 수요는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지자체가 해제할 권한을 확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그 이제 핵심지에서 그린벨트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그린벨트에 새로운 주택이 들었으면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4.8만 호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핵심지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하는 정책이라서요. 부동산 가격 안정화랑 좀 배치되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신규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입지가 좋은 지역부터 뭔가 고자산가들 위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돼서 가격이 안정화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순위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 순차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차를 두고 안정화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대책이 이제 효과가 있을지 혹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학병원이든 동네 병원이든 소아과 진료를 보는 곳이 확 줄면서 진료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열고 있는 동네 소아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1시간가량 되고 또 대학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2달 뒤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진료 시작 1시간 만에 대기 공간은 어린이와 보호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진료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본 30분에서 1시간 남짓. 환자 입장에선 더욱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근방에 몇 개가 없어가지고 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사이 660곳이 넘는 동네 소아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남은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겁니다. 수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봐서는 소아청소년과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병원들이 많이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을 하니까 더더욱 아픈 환자들만 집중으로 볼 수밖에 없고. 미래는 더 불투명합니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 숫자가 급감하다 못해 올해 모집엔 정원 207명에 33명만 지원했습니다. 주로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응급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가 확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건 대학병원입니다. 수도권 병원마저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한다거나 진료 시간을 대폭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처럼 밤 10시 이후엔 응급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저출산 영향에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다 보니 의사들이 꺼리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기구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붕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질병청, 기재부, 지방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장 2달 뒤 4년차 소아과 전공이 188명이 수련을 마치고 대학병원을 떠나지만 충원되는 인력은 고작 33명에 불과해 진료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소아진료 인프라가 도미노처럼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의 유보 통합 추진단 구성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보 통합은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유아의 교육과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도 교육부가 연말 연시를 끼고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 기간을 설정했다며 유보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또 유보 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 교육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실행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만큼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전국 유치원 대다수가 겨울방학 중이고 의견 수렴 기간 6일 가운데 휴일을 빼면 3일뿐이라며 사실상 교사를 들러리 세우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신입생 1명당 5만 원을 학교 생활 준비물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준비금 1명당 20만 원 이외에 생활 준비물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오는 3월부터는 공립초등학교의 오후 돌봄을 밤 8시까지로 확대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공립초 565곳의 돌봄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간식도 지원합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비접촉 뺑소니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뺑소니보다 가해 운전자의 사고 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핸들을 틀며 브레이크를 밟아 겨우 충돌을 피했지만 그대로 도로 위에 넘어집니다. 갓길에서 나오던 차량은 사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유히 갈 길을 갑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기 부천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밤에는 배달 대행 일을 하던 30대 자영업자 김종민 씨. 뒤따라오던 택시기사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리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속상하죠. 제가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조금 더 해서 몇만 원, 1, 2만 원, 많게는 뭐 3, 4만 원 벌려고 한 건데 오히려 300만 원, 400만 원이 지금 나가게 생겼고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것을 알면서 도망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근에 있던 CCTV는 고장나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접촉 뺑소니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거를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안아야 되는 입장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럽죠. 뺑소니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만큼 물리적 충격이 없는 비접촉 뺑소니는 입증이 더 어렵고 김 씨처럼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사고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사고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경우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비접촉 뺑소니도 엄연한 뺑소니인 만큼 운전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해도 의무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인우동에서 8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A씨는 인근을 지나다가 주차 중이던 차량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근처에서 사고 차량이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청 뒤편 울타리에서 SUV 차량이 넘어진 채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울타리가 파손됐고 운전자는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새벽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해당 차량을 소유한 법인 등을 상대로 운전자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경북 안동의 야산에서 이색 시무식을 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산림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조각을 가르자 그 안에 숨어있던 하늘소의 유충이 드러납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입니다.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잎이 누렇게 변하며 죽어갑니다. 이런 나무들을 잘라 산 아래로 옮긴 뒤 파쇄기에 넣어 잘게 부숴 소각해야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은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 2014년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됩니다. 2014년도에 218만원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추세를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방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4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산림청이 경북 안동 재선충병 특별 방제 현장에서 시무식을 연 이유입니다. 재선충병뿐 아니라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의 대응도 강화합니다. 조직을 새로 만들고 6,500여억 원의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산림재난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 상황에서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대피 명령제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로 우리 산불 등 산림 재난이 지금 연중 발생하고 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산림청과 유관기관이 산림 재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은 나무를 가꾸는 것과 함께 산림이 망가지고 국민이 2차 피해를 보는 산림 재난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결집할 방침입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북 영덕군 달산면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5대와 인력 190여 명을 투입해 오후 3시 10분쯤 진화를 마쳤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북 칠곡군 석저급에 있는 한 식당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건물 전체가 불에 탔고 심한 연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설 현장 23층 내부 8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소노미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가 현재 전 세계 시장의 2% 수준인 우리 녹색 산업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0조 원, 2027년 100조 원의 수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녹색 산업. 하지만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수출 전략회의에서 환경부가 환경산업부란 각오로 녹색 산업 수출에 힘을 보탤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이 신성장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선제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처가 돼야 한다. 환경부는 새 업무 보고에서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 물 분야 등 유망 3대 녹색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태양광과 그린 수소, 도시유전과 도시광산, 스마트 상하수도와 해수 담수화 분야 등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중동과 아시안 지역의 수주가 마중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선 그린 수소와 해수 담수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선 스마트 상하수도 공사 수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수주 성공을 발판 삼아 올해 20조 원, 2027년 100조 원의 녹색 산업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민관 합동의 환경 외교, 재정 지원 및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연계 등을 통해 녹색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임기 내 100조 규모의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밝혔습니다. 민관 원팀을 구성해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한다면 장차관이 직접 환경 세일즈 외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색 채권과 녹색 금융을 활성화해 7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행으로 올해 철강을 비롯한 우리 주력 수출품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범부처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로 줄이고 현재 5등급 경유차에 지원하는 조기 폐차 비용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 생명하고 관련된 삶의 질 개선하고 관련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본연의 업무로서 책임과 역할은 계속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겨울철 고농도 시에는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6대 광역시까지 확대하고 고농도 예보 시점도 현행 12시간 전에서 이틀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정부의 희소 금속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희소 금속 비축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6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브리켓은 지난해 재고가 30톤으로 목표 재고량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납은 품목 코드 분류를 세분화하지 않아 지난해엔 감사원이 산정한 필요량보다 414배 많게 비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일대에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조각 등 유물이 확인돼 역사적 가치 평가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 등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경복궁 후원 기초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의 지표조사 결과 청와대 경내 7곳과 서쪽 7궁 영역 한 곳에서 토기와 도기, 옹기, 기와조각 등이 발견됐습니다. 충북 청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단 충북청주FC가 공식 창단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어제 오후 4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창단식을 열고 공식 엠블럼과 선수단을 공개했습니다. 구단 슬로건은 푸른 질주, 붉은 열정, This is our time으로 정했습니다. 프로축구 24번째 구단인 충북 청주FC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출전하는데 초대 감독은 대전 하나시티즌, 강원FC 등에서 지휘봉을 잡았던 최윤겸 감독입니다. 1,000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K그룹 김모 회장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해 중국에서 폭죽 허용 문제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오랜 풍속인 불꽃놀이를 금지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공안 차량을 뒤집어 버리는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성난 군중들이 공안 순찰차를 흔들어대고 부수기 시작합니다. 한 청년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낸 뒤 지붕에 올라타 춤을 추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흥분한 사람들은 이내 순찰차를 뒤집어버리고 바로 그 옆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공권력을 조롱합니다. 새해맞이 불꽃놀이에 나선 허난성 주민들을 공안이 제지하고 나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시간 주변 정저우시의 한 놀이공원에선 환불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정에 맞춰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다가 당국의 금지로 갑자기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엔 폭죽을 터뜨려 애군을 쫓는 오랜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이후
안전사고 방지와 환경보호 명목으로 제한을 걸기 시작하더니 지난해 1월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전면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채 1년도 못 가서 제로 코로나 폐지에 따른 재개방 분위기 속에 일부 지역이 폭죽 금지 조치를 풀었습니다. 찬반 여론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因为过年本来也是个传统的习俗，我觉得这个还是有必要继承和恢复的吧。我还是赞成这个继续禁吧。对，这环境污染，而且噪音确实非常严重。 일각에선 폭죽을 소재로 그동안 억눌린 불만이 터져나온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에서 폭죽 사용이 가장 많은 음력설, 춘제 연휴까지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이슬람교에서 신성시하는 동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강행해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을 자극했습니다. 3일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타마르 벤 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경호 인력을 대동한 채 약 25분간 동예루살렘 성지 경내에 머물렀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은 성전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로 우리는 이곳에서 무슬림과 기독교도의 이동 자유를 지켜왔고 이제 유대교도도 이곳에 가게 될 것이다. 위협을 가하는 자는 엄격하게 다룰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벤 그비르 장관이 지난주 취임 후 성지 방문을 예고하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무장 정파 하마스, 성지를 관리하는 요르단 등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5도나 높은 상태지만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서울 기온이 영상 2도로 올라서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동해안에는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4.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가 6도, 광주가 7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며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 늦은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밤 사이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밤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